자, 먼저 페이지는요, 442쪽. 자. 독해에서 문학에서 소설. 자, 그렇다면 소설은 이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지? 그래서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소설 구성 요소의 3요소가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중요한데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 속에도 캐릭터, 인물이 나오죠. 인물. 사건 전개의 주체, 갈등 해결의 주체. 인물이 나오고 이 인물이 그냥 가만히 있다면 소설은 재미가 없겠지. 그래서 이 인물이요, 어떤 사건에 처해요. 어떤 사건에 처하는데요. 이 사건에 처하는데 그 사건이요, 주로 다른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그 사건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갈등 양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갈등. 그지? 그러면 주인공, 인물은 주로 주인공 위주로 살펴보시면 돼요. 자,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시간적, 공간적 배경,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배경이라고 하죠. 그지? 시공간적 배경, 이렇게 해서 사건 발생 장소, 시간대, 이런 것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특정한 환경 속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닥쳤을 때, 주인공은 뭘 하나요? 뭘 해요? 말을 하죠. 그지? 행동을 하죠. 심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로 말과 행동이지만 심리가 보여지기도 하죠. 그치?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뭘 하나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주어진 갈등을 해결하려고 말과 행동, 심리 묘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어떤 방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갈등 해결의 방법이요, 크게 인물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인물에 따라서 갈등 해결의 방법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로 해결하는데, 자, 첫 번째 인물은요, 갈등 해결이 예를 들어서 사랑이야, 인간애야, 정의야. 한마디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는 돈이야, 이기심이야, 그지? 봉건 사상이야, 봉건주의 사상이야.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랑과 정의 인간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공이 긍정적 인물이 될 것이고, 돈과 이기심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주인공은 부정적 인물이 될 겁니다. 그지? 그러면 주제는요? 긍정적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본받자. 사랑과 인간의 정의를 본받자가 주제가 되겠죠. 그지? 자, 돈과 이기심 봉건주의. 제발 이러지 말자. 비판. 그치? 고발. 이런 것이 주제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 긍정적 인물이냐 부정적 인물이냐에 따라서 주제가 사랑과 인간애와 정의를 본받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돈과 이기심 봉건주의일 때는 비판하고 고발하는 거. 저 인간 돈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요,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고, 그치? 이 경우에는 태평천하, 삼대 조의관, 3대. 여기 나온 주인공들은 부정적 인물이죠. 지밖에 모르는. 태평천하 3대 조의관. 그치? 태평천하 3대 주인공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소설 구성은요, 배경, 인물, 사건. 사건이 뭐죠? 갈등 양상. 그래서 소설의 내용을 물으면 주로 배경, 인물, 사건. 언제, 어디서, 인물, 누가, 사건, 어떤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배경, 인물, 사건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배경, 인물, 사건이 시험에 나와요.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오면 내용적인 측면이 되겠고,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죠. 그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지?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서술자죠. 서술자.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작품 밖에 있을 때도 있죠. 안에 있을 때는 1인칭, 밖에 있을 때는 3인칭이라고 불립니다. 그지? 그래서 이 서술자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서술자는 다른 말로 그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겁니다. 서술상 특징을 묻는 건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서술상 특징이 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점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성격 제시 방법요. 성격 제시 방법. 직접이야, 간접이야, 뭐 이런 거. 그지? 세 번째가 구성입니다. 플롯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역순행이야, 순행이야, 그지? 액자식 구성이야, 피카레스크야, 옴니버스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서술상 특징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부분은 내용이고요. 지금 서술자에 해당되는 것은 서술상 특징에 해당되는 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서술상 특징 하면은 시점이 제일 많아요. 그지? 시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제가 뭘 말했는가 하면 자, 소설 구성, 배경인물, 사건을 말했고 주제는 이렇게 파악하고 주인공의 말과 행동, 심리를 통해서 주제를 파악해요. 주인공이 어떤 놈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서술상 특징은 시점, 성격 제시 방법, 주로 구성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문제풀이가 제일 좋죠. 기본 이론을 공부하신 후에 문제풀이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소설의 전반적인 출제 범위였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설의 인물부터. 가장 중요한 건 소설의 인물부터요. 시험에 나오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칠판을 지우도록 하죠.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인물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성격 제시 방법이란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성격 제시 방법입니다. 지금 페이지 445쪽에 있는 성격 제시 방법이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인물의 유형은 선택지에 가끔 나와요. 선택지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자, 역시 인물의 출제 범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형, 하나는 성격 제시 방법. 이렇게만 학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유형은 좀 약하더라.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통해서 최서의 홍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자, 한 2분만 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먼저 제가 그리는 그림은 성격 제시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 문서방요. 그 다음 인가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물론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보시면 인간은 지주고요. 중국인 지주고, 문서방은 소작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가가 문서방에게 말했죠. 문서방아, 너 요즘에 소작료를 내지 않니? 흉년이잖아요. 끼니도 굶고 있어요. 죄송해요. 했더니만 인간은 나쁜 놈이에요. 그지? 그러면 그래도 줘야지. 너 있잖아, 딸 있니? 네, 딸을 강제로 데려갑니다. 딸을 강탈합니다. 딸은 기껏해야 16세. 그지? 자, 그러고 나서 문서방을 쫓아내죠. 뻥, 꺼져.
뻥. 이때 문서방은 아내와 둘이 남습니다. 자, 아내는 아파요. 희망이 없으니까 아프고 딸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문서방에게. 문서방에게 딸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문서방이 그래 내가 딸을 데려오면 되잖아. 그러면서 인가를 찾아가죠. 인가를 찾아가서 문서방이 말합니다. 우리 딸을 하루만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딸을 보고 싶어 해요. 했더니만 인가가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문서방은 딸을 데려오지 못하고 아내는 문서방에게 이런 말을 듣죠. 문서방, 여보 미안해. 딸을 못 데려오겠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 하니까 아내가 그만 화병이 나서 죽고 맙니다. 그지? 화병이 나서 그만 죽고 말죠.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아내는 결국 세상을 뜨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때 문서방이 아내가 죽자마자 드디어 이렇게 감았던 눈을 뜨죠. 아내가 죽자마자 화가 난 문서방은 참을 수 없는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곡간으로 가서 문서방은 이런 무기를 들었죠. 그지?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인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에 불을 질렀죠. 딸을 내놔라 이놈아 하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고 인간의 집 앞에 문서방은 저승사자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불이 나는 상황에서 인가가 사람 살려 하면서 나옵니다. 인가가 나오니까 문서방은 살해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죠. 그쵸? 그리고 어디선가 아버지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딸과 함께, 꿈에 그리던 딸과 함께 문서방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1920년대, 자, 시험에 나왔던 말, 1920년대 신경향파 소설입니다. 최서해. 신경향파이고 최서해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주의 소설. 1920년대 신경향파 사실주의 소설. 지주와 소작이는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했다 이거야. 홍염이었어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인물의 유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에 나오면 인물의 유형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인물의 유형. 크게 4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기억했다가 선택지에 나오면 적용을 잘 해야 돼. 자, 먼저 주요 인물, 부차적 인물. 읽을 때, 소설 읽을 때 누구 중심? 주요 인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가, 미스터 문 중심, 딸과 아내는 엑스트라예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개념도 알아야 돼. 주동인물이 있고 반동인물이 있죠. 자, 주동인물은 뭔가 하면은요, 주동인물은 주제의식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반동인물은 주제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제의식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지? 그래서 주동인물은 당연히 문서방이고요. 반동인물은 욕심 많은 인가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춘향전이었다 생각해봐. 춘향전이었다면
주동인물은 누굴까요? 춘향이. 반동인물은 변사또가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시험에 나오면 입체적 인물이 있고요. 입체적 인물이 있고 평면적 인물이 있죠.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입체적 인물은 뭔가 하면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이에요.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 평면적 인물은 성격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겠다. 성격 변화 있으면 입체, 없으면 평면. 그지? 그래서 문서방 같은 경우에는 성격 변화가 있었으니까 입체적 인물이고, 끝까지 나쁜 놈의 쉐이는 바로 인가였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입체적 인물은 문서방, 평면적 인물은 인가. 끝까지 나쁜 놈, 정말 착했지만 잔혹한 살인마가 됐죠. 입체적 인물, 문서방. 자, 이렇게 해서 입체 평면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자, 더없이 중요합니다. 선택지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것. 전형적 인물. 전형적 인물. 아니, 개성적 인물.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개성적 인물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특정 일인입니다. 개성 가득한 인간이죠. 전형적 인물은요, 어떤 집단이나 계급이나 계층의 보편적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집단, 계층, 계급의 보편적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지? 이것이 바로 전형적 인물. 자, 대표적으로 누구? 악의 전형, 인가요. 또 효녀의 전형, 심청. 그지? 욕심의 전형, 놀부. 등은 전형적 인물이고, 개성적 인물은 문서방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정 일인. 사람을 이렇게 죽이진 않죠. 그지? 이렇게 해서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입체, 평면, 주동, 반동, 주요, 부차. 이렇게 갈래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합니다.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특징. 자, 고르면 주로 성격 변화 없어요. 시험에 나왔었죠. 평면적 인물. 주로 전형적 인물. 알겠죠? 고전소설의 인물의 특징은 주로 평면이고 전형적 인물이다. 그지? 성격 변화가 없고, 성격 변화가 없으며 어떤 집단이나 계층, 계급의 보편적 특징을 가진 놀부, 심청이, 인가, 옹고집, 콩집, 팥집, 그들이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유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성격 제시 방법. 자, 칠판은 좀 지울게요.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학생분들이 잘 알고 계시긴 하던데요. 자, 성격 제시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거 파악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자, 크게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이 있죠. 자, 직접적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직접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서술자가요, 성격을 직접 말한답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직접 말하는 거. 그래서 말하기라고도 하죠. 등장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설명합니다.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줘요. 또 분석해줍니다. 요약합니다. 논평하기도 하죠. 놀부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쫓아내냐, 놀부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분석, 요약, 논평, 이것이 바로 직접적 제시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접적 제시는요, 직접적 제시는 다른 말로 여기에 기인을 해서 분석, 그래도 성격을 분석하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분석적 제시라고 합니다. 직접적 제시를 분석적 제시라고 하죠. 그지? 자, 간접적 제시. 자, 서술자. 이렇게 서술자가 있으면 서술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죠. 말하지 않고 실제 등장인물의 행동을 보여주거나 등장인물의 말하는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놈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지? 자, 행동과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성격을 독자가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독자까지 있어야 돼요. 독자. 그지? 독자가, 서술자가 행동과 대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독자는 이걸 통해서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지? 자, 간접적 제시 방법은 독자에 의해서 성격이 파악되어지는 것이고, 직접적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잘 나오죠. 그지? 그런데 이 간접적 제시 방법이 행동과 대화밖에 없나요? 아니요. 이것도 있습니다. 외모 묘사. 외모를 보여줌으로써 등장인물의 성격을 독자가 파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서방을 이렇게 그렸었고, 아까 인가를 이렇게 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지? 외모 묘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쵸? 그러면 이 간접적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나요? 있죠. 행동,
대화, 외모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서술자가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에게 뭘 제시합니까? 장면을 제시하죠. 대화하고 말하는 상황인 장면을 제시합니다. 그지? 말하지 않고 장면을 제시합니다. 행동, 대화. 이 장면은 마치 드라마, 극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다른 말은 극적 제시입니다. 자, 어쨌든 분석적 제시, 자, 장면적 제시, 극적 제시가 나와도 직접, 간접.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지? 단순하게 그 개념의 명칭 때문에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물,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했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인물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배경부터 하면 됩니다. 배경, 갈등, 서술자를 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 소설이 이론이 끝나고요.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배웠던 문법에서 딱 10개만 추려서 실제로 발음을 고쳐보고 마치도록 하죠. 실전 문법 제가 10문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에서 10문제만 적도록 할게요. 발음을 고쳐보세요.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열 문제만요. 1번 다치어가 다처가 되었을 때 발음만 적으시면 됩니다요. 그 다음 2번 발음만요. 3번 은 나올 수 있는 발음을 다 적으세요. 사 번 자, 주관식이라서 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2분요. 천천히 해봐요. 고쳐봐요. 다 고쳤어요? 그래? 그럼 해보자. 자, 저저처는 단몸으로 발음해야 되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의니까 이렇게밖에 없죠. 그지? 자, 이 녀석은 이음절 관형 격조사예요. 그래서 자, 먼저 원칙대로 협의, 의 이렇게 원칙대로 의를 적어도 되고 이음절 이상에서는 이로 발음할 수 있으니까 협의, 관형격 조사는 에로 발음할 수 있죠. 협의에 이렇게 읍다, 랄랄라 금어프니까 대표음이 비읍이 되고 릴은 탈락, 구두발 예사소리 읍다 됐고요. 넙죽하다, 축약 먼저 해요. 그지? 그 다음 자음 앞에서 랄랄라 금어프가 아니지만 예외네. 그치? 뒤에 게 납니다. 넙죽하다, 넙적다리 예외죠. 자, 구두발 예사소리 이렇게. 그래서 넙죽하다 이렇게고. 자, 업서 같은 경우에는 모음 시작 형식 형태에서 봤을 때 가리비는 싸다고죠. 그지? 그래서 긴 소리가 있어야 돼. 없으면 틀려요. 없어. 자, 오,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대표음 넘어가요. 저더미. 기억만 자음 앞에서 대표음 기억이죠. 그지? 그리고 앞말의 끝소리 구두발 미녀니까 비음화가 생겨서 응만이 되죠. 응만이 되고 책 넣는다. 자, 음절의 끝소리. 자, 콧받침 니은 앞에서는 대표음 디귿이네. 그지? 쌍사자 탈춤 흥이 난다 흥이나. 그 다음에 구두발 미녀. 책 넣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니은 어미. 니은 시작 어미 다음에 겹받침 리을 히읗에서 히읗이 탈락하죠. 그치? 그 다음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리을은 유마가 됩니다. 달른 이렇게. 자, 어쨌든 오늘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소설의 배경, 갈등, 서술자. 그 다음에 그 문법은 된소리 대기 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